네, 한국은행 총재님, 1차관, 2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차관님, 저 합의 얘기하셔서 오전에도 합의한 건 아니죠? 저 조특법 일부 반대했잖아요. 세 건에 대해서. 제가 왜 합의라고 하면 저한테까지 합의해 주셔야죠. 왜 전체회의 통과됐습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존중된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전체에서 합의하면 저까지 합의해 주셔야죠. 합의를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세요. 국회법에 아주 예외적인 조문에 있어요. 국회의 표현은 표결이 끝나거나 그러면 의지가 표현된 겁니다. 그걸 존중해 주는 거죠. 제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 아까 소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소수 의견으로 제기해 주셔서 반대 의견이었어요. 반대 의견. 반대 의견을 제기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처리가 잘 된 건 저희 그러니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존중되어서 통과된 거죠. 민주적 절차 방식에 의해서. 그렇죠? 그걸 다수 의견을 제가 존중한 거고 합의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자, 예비비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작년에 예비비 총 몇 차례 그 국정원이 줬어요? 아세요? 이차관님? 국정원의 안보 예비비는 횟수, 규모,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거 비밀이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저희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알겠습니다. 지출 결정을 몇 번 하셨냐 물어보신 거죠? 네. 예. 이제 규모도 이제 따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몇 차례, 규모, 그다음에 국무회의 통과했으니까 그 비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국정원의 안보 예비비는 그 전에 국회 그 정보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과 규모가 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당일날 국무회의 통과해서 예비비 12월 3일 날 가져간 거는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차관님 혹시 우리 예결위 같이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용산하고 네. 예비비 관련돼서 소통한 적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잠깐만 기조실장님 자리에 계세요? 네. 혹시 용산하고 예비비 관련해서 소통한 적 있습니까? 수석, 비서관, 선임 행정관, 행정관 소통한 적 있습니까? 예산은 제 소관 없는 아니 그러니까 없죠? 네. 자, 예산실장님? 예산실장님 안 나오셨어요? 사회에서 시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예비비 관련해서 용산하고 소통한 적 있습니까? 저는 잘 예비비 소관이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네. 그러면 우리 1차관님 예. 없죠? 예, 없습니다. 혹시 비화폰 사용하는 거 없죠? 없습니다. 네. 그러면 기재부는 용산하고 단 한 번도 예비비 관련해서 소통하신 분이 없다고 재정관리관 혹시 있어요? 혹시 용산하고 예비비 관련해서 소통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기재부는 없어요 지금. 네. 공식적인 지금 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네. 나중에 또 다른 거 나오면 이제 기재부 몽땅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차관님, 예. 그 마지막까지 예비비, 그 검찰 특활비하고 특경비 얘기도 안 하시고 우리 진성진 의장님하고 나중에 협의할 때도 기재부는 예비비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복원시켜달라고. 그 다음에 12월 2일도 그렇고요. 마지막 협상할 때 예비비에 그렇게 목매신 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협상은 12월 허영 간사하고 협상할 때요. 12월 2일 날. 예. 그때까지도 12월 1일 최종적인 안은 예비비였어요. 12월 9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정부 안으로 4.8조 원 예비비를 올렸고 그다음에 예결위 11월 29일 날 2.4조 원 이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재난 그 대응을 위해서 목적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예비비 2.4조 복원시켜달라 그게 마지막 주장이었잖아요. 그거와 또 다른 또 예산 폭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 예산... 예비비는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의 일반 예비비도 2.4조는 일반 예비비도 포함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목적 예비비만 말씀하지 마시고 2.4조 전부 복원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예비비 관련해서 기재부는 용산하고 소통한 게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1차관, 2차관님 다 책임질 수 있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저 총재님, 저희가 신년사를 꼼꼼히 좀 읽어봤습니다. 1분, 2분. 지금 여러 가지 우려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하방 리스크 일단 커졌고요. 그 다음에 환율 변동성 확대라는 이제 대한민국에 좀 다른 위기들이 지금 이제 있습니다. 이걸 저는 극복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건 또 우리 국민들이 속의 결과들을 또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통화 정책에 있어서요. 지금 한계가 있죠. 예, 미국하고 금리 차가 지금 얼마나죠? 1.5? 1.5. 최대 1.5 나죠. 그리고 이제까지 사실은 몇 년이에요? 2.0 나던 때부터 지금 금리 차 이 시기를 겪었던 게 한 2년 되나요?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예, 2년 반 정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거를 그래도 물가 안정까지 잘 좀 이루셨는데 문제는 이제 환율이 또 있잖아요. 그 가장 걱정하시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자 기재부 이제 성장 쪽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한국은행 이제 통화 정책으로 그쪽까지 걱정을 해야 되지만 물가, 환율, 그다음에 가계부채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저 대학 문제까지 또 언급을 하셨잖아요. 가장 걱정되시는 게 어떤 거예요? 통화 정책의 한계 지금 느끼시는 게? 통화 정책으로만 한정해서 네. 통화 정책으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물가가 안정된 반면에 지금 대부분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 대부분이 환율뿐만 아니라 통상 관계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가장 단기적으로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자,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총재님 아까 조금 팩트만 다시 좀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4, 4분기에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한 0.2% 포인트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한국은행 보고서는 또 25년 경제 전망 할 때도 그때도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마이너스 0.2% 포인트 하락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행에서. 구별해드리면 네. 12월 달에는 저희가 계엄으로 인해서 인정한 부분을 0.2%라고 12월 4, 4분기 부분이 말씀드렸고요. 네. 1, 4분기 저희 경제성 1월 초에 한 발표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계엄만 가지고 얘기하기 어려워서요. 네. 두 개가 그게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다 계엄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산한 게 6조 8천억입니다. 분기별로는 계절 조정, 원결 다 해서 6조 8천억. 그러니까 어디 초점을 했냐면 소비 등 내수예요. 그게 6조 직접적으로 6조 8천억이에요. 한 7조 정도 됩니다. 그럼 7조 복원 시켜줘야죠. 내수 소비. 안 그렇습니까? 없었으면 있지도 않았으면 손해 볼 일이 없었는데 내 소비 내수 쪽에 7조 원 가량이 손해 봤어요. 그다음 두 번째요. 환율이 한 60원 정도. 제가 그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 정책 불확실성 다음 좀 넘어겠어요. 계속 환율 쪽. 네. 저 지금 이제 국제 그 투자 금융기관들이 비상기업 선포 후에 다 환율 전망치들 다 올렸어요. 한국은행 얼마 정도 좀 예상했었어요? 이 정책 불확실성 전 과정을 통해서. 자, 첫 번째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이게 이제 PPI로 전이가 되죠, 일단. 네. 그다음에 1월 소비자 물가가 2.2%입니다. 이게 최종 상품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CPI로 또 연결이 되죠. 이 간접적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 손해들 누가 구제해 줘야 돼요? 국제 PPI도 구매력이 떨어진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환율 때문에 통화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가계부채 문제도 얘기했고 주택 그래서 한국은행이 주택 문제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통화 정책 한계가 있고 이건 온전히 정부가 저지른 이런 사태 때문에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다라는 거고요. 12월 달 기재부 차관님
일차관님, 일자리 전년 동월 대비 얼마예요? 12월에 13만 명 감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2만 아, 예. 명입니다. 마이너스 5.2만 명. 누가 책임져요, 그거? 일자리 잃은 것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부가 책임져 줘야죠. 뭐 민생 경제와 뭐 일자리 부분에 정부가 책임감을 그러면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의 방향들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아니 정부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다 곳곳 다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저희-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외평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20조 발행 계획 있죠? 작년에 그렇습니다. 18조 발행하려다가 못 발행했어요. 예. 자 외평채 발행하면 국가채무 안 냅니다. 그렇죠? 이해하고 계시죠? 그냥 금융성 채무가 예. 적자성 채무로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채무 손 안 대고 외평채 지금 계속 올해 저는 원화표시 외평채가 23년, 24년 만에 지금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 차관님. 예? 저기 의원님 원화외평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국가채무로 그대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국고채와 자, 원화외평채, 이제 주택채.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채권으로 발행하는 거니까. 그 전에 사용했던 19.9조. 그다음에 24년도 얼마 사용했어요? 외평기금? 24년도. 지금 4조에 6조인데 제 예상치가 맞았죠? 조금 더 됐죠? 아니요, 아니요, 4조 4조? 정도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4조, 19.9조에 4조. 그러면 24조 정도를 외평기금에서 그동안 갖다 썼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조기 상환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작기금에서. 조기 상환에는 어쨌든 외평기금을 총합적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거 다 기회비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19.9조에 4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로 바뀌는 최종적인 거예요. 아니,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최종적으로 쓴 거, 내용들을. 그거는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20조 발행을 하는데 이걸 원화채권을 발행해요? 왜 원화채권을 발행할까요? 제가 고민이 계속 안 풀어져요. 이자 때문에. 공작기금에 이자 깎아서 줄 수 있잖아요. 가상금리. 이전에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국고채에서 발행해서 공작기금에서 외평기금을 줄 수도 있는데 이자 때문에 그럴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뭐 필요한 국제 차원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예, 국고채는 3년 내가 이제 설명을 못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외평기금 총액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원화 자산을 확대를 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270조가 있는데. 네? 기금이. 그러니까 자산별로는 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자료가 안 주니까 모르겠지만 원화 표시 지금 외평기금이 늘린다는 이 상황에서 좀 오히려 달러 자산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왜 원화 자산이에요? 그거는 제가 보면 이제까지 외평균 갖다가 썼어요. 돌려놓기 위한 수순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 추가드릴 때 예, 그 부분은 의원실에 저희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설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23년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나왔습니다. 제 예상은 24년도는 국세 수입이 더 적어졌죠. 네. 23년 대비 그럼 더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봐요. 조세부담률, 국세 지방세 플러스 GDP 대비니까요. 차이도 벌어졌죠. OECD 평균보다. 국민부담률은 지금 7%포인트 벌어졌어요. OECD 평균보다. 그러면 한 170조 정도 되거든요. OECD 평균, G7도 아닙니다. OECD 평균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 총지출, 이건 이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5월 정도에 일반정부 총지출, 그 다음에 통합재정지출, 국제 비교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얼마나 떨어졌는지. 총재님, 자 우리가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인구 위기, 저출생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 문제도 되게 심각합니다. 이걸 시장 조절 메커니즘으로는 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 한국 같은 노동구조 상황 속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지금 시간당 2.5배 차이 나거든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예를 들면 뭐 우리 총재님이 슈페터 얘기도 하셨던데 이 진짜 자본주의의 정말 진정한 성장으로 해서 혁신적인 어떤 파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창조적 파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기업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이게 웨이트가 너무나 심하잖아요. 수출은 성장 기여도 점점 떨어지고 지금 내수 지금 GDP 대비 내수 비중이 우리가 OECD 평균보다 한 14% 정도 낮습니다. 포인트 정도 낮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고요. 자, 지금 대한민국이 3년 연속 세수펑크예요. 25년도도 세수펑크 납니다. 3년 연속 거의 1%대 성장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4번 있었잖아요. 석유파동, IMF, 금융위기, 그 다음에 저 코로나 이 4번 2% 미만 성장했던 게 4번이잖아요. 23년, 24년, 25년 지금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잠재성장 밑으로 왔어요. 여기서 저는 재정의 역할 이 부분 되게 고민이 커요. 지금 추경도 손해본 사람들 지금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본인이 일으킨 책임도 지금 안 지려고 그래요. 예? 7조 원 제가 아까 계산해 드렸잖아요. 한국은행도 정확히 짚으셨잖아요. 소비, 내수, 직접적인 여파다. 이게. 그러면 그쪽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재정승수 0.2요? 그러면 35조 딱 필요하네요. 그렇죠? 7조 메꾸려면. 35조잖아요. 예? 재정승수 0.1로 계산했잖아요. 예? 박수민 의원님. 아니, 박수민. 우리 박수영 간사님이. 예? 35조 아닌가요? 그래서 총재님, 저는 앞으로 총재님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통화 정책이긴 하지만 통화 정책과 다 관련된 발언들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발언하실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시끄러운 한국은행 뭐 얘기하는데 저는 총재님께서 이 기재이든 어디든 한국은행 보고서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화 정책과 다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가 보면. 네. 그 부분들 좀 한번 발언해 주세요. 좀 시끄러운 비판도 많이 받긴 하는데. 저희들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할 거고 최근의 상황이 매우 정치적이라 여러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는 데서는 좀 더 조심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구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비관적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 밑으로 간 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 성장이면 평균적인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2% 성장이 낮다고 생각하면 여러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들어온 거를 재정을 통해서 100%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으로 하게 되면 1년은 커버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35조 말씀하실 때 저는 왜 35조를 생각하지 않냐면 지금 성장률이 그 밑에 떨어졌지만 그걸 100% 커버하려다 보면 그 다음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야 반 정도 커버하는 수준으로 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잠재 성장을 올리는 것이 올바른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